자, 볼게요. 31번부터 33번 고전소설부터 먼저 봅시다. 일단 여기서 원래는 고전소설 보실 때 이렇게 학습활동이나 보기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맞긴 한데 이번에는 이거를 굳이 확인하지 않고 내용 확인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범한 탄생, 주인공 뭐 이거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서사 구조이고 이 서사 구조는 딱 2학년 3월이니까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문학 개념을 어느 정도 한 학생들이라면 요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집으로 돌아왔대. 근데 이제 누가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별선이가 학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별선이 말했다고 했으니까 오늘 잔치에서 무엇이라 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별선이가 한 얘기겠죠. 근데 이제 별선이가 물어보니까 학공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죽이고자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대가 이르는 대로. 그러면 이거는 별선이가 뭔가 도움을 줬다는 거겠지. 너가 일러준 대로 작은 잔을 들어서 술을 석 잔만 먹었대. 약간 이게 어떤 규칙 같은 거였나 봐요. 하니 별선이가 숨을 쉬고 눈물이 비오듯 하면서 말을 못하다가 오늘 밤 축시에 낭군이는 학공이겠지? 너를 죽이려고 잔치를 배설하였대. 잔치 배설이라는 건 잔치를 열었다 이런 뜻이고요. 하니 학공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기절했다가 굉장히 심약해요. 굉장히 약해. 뭐 굳이 놀라기까지. 왜냐면 보통 다른 고전소설에서 남자애들은 좀 이런 거 정도는 크게 개의치 안 하는데 얘는 굉장히 약해요. 반나절 만에 인사를 차리며 이제는 나의 목숨이 함정이든 범이요 독이든 쥐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친과 동생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속절없이 죽게 되었어. 이게 지금 너무 슬픈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 학공이의 목표이자 삶의 뭐 이유 같은 거였겠죠? 근데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너무 슬프다는 거겠죠?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고전소설을 읽으실 때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결론적으로는 슬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것도 그렇고 모두 다 흑흑 엉엉 요거밖에 없어요. 내용이. 디테일하게는 그냥 보시면 되긴 하는데 뭐 그냥 흑흑 엉엉 이거 우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막 너가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 임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실전에서는 그냥 퉁퉁 읽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끝부분에 무슨 일로 우리 두 사람이 연분을 맺어서 나만 믿고 있다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오늘 밤에 죽는 것이 모두 나의 탓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하나의 계책을 내게 되는데 오직 내 몸을 바꾸어 죽을 것이니 낭군은 염려하지 말래.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엥? 이렇게까지 이 사람한테 희생한다고? 뭐 요런 반응이나 그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대신 죽어줄 건데 하니까 학공이가 놀라면서 죽음도 몫이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은 나의 몫인 거지 너의 몫이 아닌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라. 만약에 너가 죽으면 부모의 원수를 누가 갚겠어? 이 몸을 대신하여도 어두운 밤에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럼 이거 뭐겠어? 밤이니까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내가 너인 척하고 너는 나인 척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밤이니까 옷을 바꿔 입고 서로가 서로인 척 하자. 그래서 낭군이 누웠던 자리에는 내가 눕고 내가 누웠던 자리에는 낭군이 누워있으면 야삼경 누가 분별을 하겠어. 그래서 낭군은 상투를 풀어 댕기를 들이우고 첩은 뭐 이렇게 하겠으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상투를 틀 테니까 사람들은 다 남자를 죽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를 죽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학공이한테 어떤 조언을 하나 해주는데 그 조언이 어떤 거냐면
여자 목소리로 울면서 물가에 서 있으면 그놈들이 첩의 신체를 물에 넣고 갈 것이니 물 지키는 관리가 배를 타고 올 거다. 그러면 나는 육지에서 이 섬중으로 시집 온 지 3년 만에 부친의 부흥을 만나 가다가 배가 없어 못 가오니까 건너게 해주세요 라고 울면은 그 사공이라고 해야 되나? 사공이 너를 배를 타고 여기로 건너주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조력을 해주고 어떤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그 전에도 조언을 해줬고 지금도 또 조언을 해줘. 계속해서 여자애가 남자애를 너무 사랑했나 봐. 예, 그래가지고 조언을 계속 해줘요. 그래서 첩의 원수도 갚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내용은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서로인 척 하자. 내가 너인 척 하겠다. 해서 대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요런 내용. 자, 그래서 별선이가 죽어요. 학공은 황승상의 양아들이 되고 새로운 장가를 가게 됩니다. 약간 좀 슬프죠. 여자의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그거의 말로는 남자애가 새로 결혼을 하는 거야. 좀 슬퍼. 어느덧 길일은 이제 좋은 날이잖아. 다음에 별선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그러면 이건 누구겠어? 누가 주체겠어? 학공이 길이를 맞이했고 근데 새로운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별선이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 거야. 그래서 위의 옷을 예쁘게 입고 예석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 이르니 신랑의 늠름한 풍채와 신부의 아름다운 태도는 가히 천정배필이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신랑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랑은 학공이에요. 학공. 그러니까 학공이 지금 새로운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새로운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신부의 아름다운 태도는 가히 천정배필이라. 보는 자 누구 아니 칭찬하리까라고 하는 거는 편집자적 논평이죠. 서술자의 개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해요. 종일토록 잔치를 마친 후 결혼식이 끝난 후 이제 여기서 자기를 도와줬었던 여자는 별선이잖아. 그래서 별선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날이 저물 때 신방,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그 방에 들어가 좌정하니 별선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전전불매해. 밤이 이미 깊었어. 그리고 고전소설에서 밤이 깊었다 이러면 보통 웬만하면 꿈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마지못하여 침석에 누웠더니 비몽사몽 간에 별선이가 젖은 옷을 입고 들어왔어.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분명히 별선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젖은 옷을 입고 들어왔대. 그러면 이거는 별선이가 꿈속에서 학공이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장면인 거죠. 낭군 그 학공이를 붙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약속을 너랑 나랑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대신에 죽는 대신에 너가 그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허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약간 원망 어린 그런 게 있어요. 이 방이 누구 방이라고 누워있으며 나 같은 방명하다는 거는 이제 뭐 팔자가 세다, 팔자가 싸납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이 짧다, 뭐 요런 내용인데 원혼 귀신이잖아. 지금 혼은 주야로 밤낮으로 낭군 생각이 간절하여 잊지 못하였더니 너 이 새끼 너 다른 여자랑 결혼해?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하다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너 대신에 죽었는데 너 그때 지금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걸 틀렸을 것 같은데 그러하오나 속담에 이르기를 탐화봉접이라고 했어. 탐화봉접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밑에 주석되어 있죠. 주석이 뭐야? 나비랑 벌들이 꽃을 따라가는 거는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탐화봉접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떨어진 꽃을 생각하고 새로 피는 꽃을 돌아보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가 너를 원망하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벌이랑 나비들이 꽃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도 남잔데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거 나 이해해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너가 새로운 여자랑 결혼하는 거 나 이해해. 어떻게 돌아보지 아니하겠어. 그러니까 떨어진 꽃은 본인이야. 그리고 새로 피는 꽃은 학공이가 새로 결혼할 여자야. 새로 결혼할 여자. 그러니까 이제 비유법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속담을 썼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뭐 표현법 같은 거를 물어보는 내신 나오면은 이제 속담을 비유한 거랑 연결지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근데 궁극적으로 뒤에 바라건대 낭구는 첩의 혼백도 생각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야. 너가 다른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거 다 이해는 하는데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무양하소서, 무양하옵소서 이거는 늘 건강하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하고 돌아가거늘 학공이가 달려들어 붙들려 할 쯤에 근데 이제 만질 수는 없죠. 귀신이니까. 호련 간대 없는지라 놀랍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니라 꿈속 꿈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신이 산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별선이의 생각이 간절하고요. 하루는 또 비몽사몽이야. 그러니까 또 꿈속에서 별선이가 와서 학공의 손을 잡고 몸에 피를 흘리면서 울면서 얘기해요. 망극한 정회는 풀었으나 또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예전에는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은 이유가 있어서 왔대. 지금 국태민안하여 황성에서 과거를 본다. 과거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너 과거를 보거든. 과거를 보고 불공대천지 원수를 갚아라. 이거는 뭐야? 너 지금 이렇게 놀 때가 아니다. 빨리 과거 시험 응시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원수를 갚아라. 너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문득 간대 없건을 놀라 깨달으니 또 침상일몽, 또 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꿈이랑 관련된 거 남가일몽, 비몽사몽, 침상일몽 뭐 이런 것들 나오죠. 학공이 이상하게 여겨서 과거 소문을 탐지하니 과연 과거를 보인다 하거니 과거날을 기다리다가 그날이 다가오니까 시지는 뭐냐면 과거 시험 보는 종이에요. 종이를 옆에 끼고 장중에 들어가니 글재가 걸었거든요. 글재를 걸었다라는 거는 그 주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주제에 자기가 이제 시험 답안지를 쓴 거야. 답안지를 쓰니까 평소에 외우던 글이기도 했고 그래서 일필휘지하니까 이태백이요 왕희지처럼 굉장히 잘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학공이의 능력이 그렇게 없는 애는 아니야. 조금 징징거리고 너무 유약하고 막 모든 거를 다 막 울면서 해결하려고 하긴 하지만 얘가 능력이 없지는 않아요. 이 내용은 이런 거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네. 이번 고2 산모가 크게 어렵지 않았었다는 게 제 총평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푸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3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 항상 이제 고전 소설은 언제나 내용 이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학공이 죽은 부친의 얼굴을 보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면 물 지키는 관리가 도와줄 것이라고 별서는 생각하고 있다. 일단 이게 내용적으로도 맞는데요. 그러잖아.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가 거기 사공들한테 울면서 빌어라. 그럼 너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왜 정답 선지인지 체킹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정답 선지일까 생각해보면 이게 전체 주제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별선이에요. 별선이, 즉 여자애가 학공이라고 하는 남자애를 계속해서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5가지 선지 중에서 도와주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짜잘짜잘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왜냐면 언제나 국어는 주제를 정답으로 삼기 마련이잖아.
이걸 정답으로 삼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거랑 가장 관련된 주제는 4번이다. 얘가 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자, 그럼 나머지가 뭐가 틀렸냐면 학공은 별선이의 만류에도 아니지. 별선이가 말리진 않았을 거야. 근데 대신에 별선이가 학공이한테 뭘 도와주기는 했지. 그 술 3잔만 마시라고 도와주기는 했잖아. 별선이는 학공에게 자신의 잘못, 이거 완전 틀린 게 얘가 얘의 조력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 확인이 아니라 주제랑도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별선이는 학공과 자신이 모두 같은 날 밤 아니지. 이것도 주제의식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 3번이랑 4번이 완전 대응되잖아. 왜냐면 별선이 입장에서 나도 같이 죽는 거면은 어떻게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대신 죽음을 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5번 이거 뭐예요? 신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기억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 속담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해한다. 이해한다죠.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앞으로 학공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랑 헷갈렸을 것 같은데 학공이 평생 자신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거랑 헷갈렸을 것 같은데 지금 얘가 물어보고 있는 거는 기억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 다음에 바라건대 나도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이게 이 부분인 거고 이 속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한다는 거지. 33번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뭐예요? 네, 3번이죠. 여기서 4번은 주제예요, 주제. 자, 3번. 내 몸을 바꿔 죽을 것이라고 학공에게 말한 것은 별선이 초월적 능력, 어디에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해요? 초월적 능력을 발휘한다라기보다는 별선이, 학공이를 사랑하는 별선이의 지극한 정성, 뭐 요 정도로 끝낼 수 있겠죠. 학공이를 사랑하는 별선이의 정성,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시를 볼 건데요. 이게 실전에서 푸실 때는 얘네를 최대한 안 읽고 푸는 게 제일 낫겠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가나다를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개인적으로 풀 때 가장 짧은 거를 먼저 봐요. 얘가 근데 가장 짧죠. 그리고 가장 짧은 거가 보기에서 35번에 35번만 제대로 풀고 제대로 이해를 하면 나머지 문제도 금방금방 풀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35번에 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선지가 자동으로 소거가 돼요. 그럼 일단 35번을 볼게요. 나는 화자 자신과 세상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그러면 성찰의 그 키워드가 화자 자신한테도 가고요. 세상한테도 가요. 나 혼자만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성찰의 화살표가 간다는 거거든요. 제목인 자경은 스스로 경계한다라는 뜻인데 추상적 대상을 가상의 사물에 빗대어 주제의식을 드러내요. 그게 뜻을 정성되게 한다라고 하는 8가지 윤리인 성의관과 팔덕문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구제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일으키고 세상을 도와주고 싶다는 거지. 그러한 포부를 제세주, 그러니까 이 제세주가 또 뭔지 모를까봐 고이 3월이니까 주자가 뭔지 모를까봐 이거 배잖아, 배. 이 배에 빗대면서 화자 자신을 사공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럼 정보를 다 준 거예요. 화자 자신이 사공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 완전 아무런 이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볼게요. 아무런 개념도 모른다고 했을 때. 지금 보기에서 분명히 여기에 있는 사공이 화자 본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야겠죠? 여기. 이거는 화자야, 화자. 그럼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거는 뭐냐면 시조는 있잖아. 시조는 3장의 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3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종장만 잘 보면 이게 주제예요. 초장이랑 중장보다는 종장,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언제나 주제일 확률이 높거든요. 보세요.
명경이 거울이에요. 거울에 때가 낀다고 하면은 값을 주고 닦을 줄을 닦는 거를 애기, 어른 모두 알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거울이 더러우면 거울을 닦아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건 값을 주고 하잖아. 얘는 값을 주고 닦아요. 근데 이거랑 완전 대비되고 있죠. 값 없이 닦을 명덕. 그러니까 이거는 거울이고 명덕은 뭐야? 인성이겠지. 이거는 닦을 줄을 모른대. 그러니까 내 마인드 컨트롤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는 돈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근데 돈 들여가면서 닦는 거울은 엄청 잘 닦으면서 왜 사람들이 스스로 인성을 닦는 거는 왜 안 닦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체 주제는 이게 될 거예요. 그럼 얘의 주제는 뭐겠어? 왜 사람들이 공부 안 하지? 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지? 자, 그러면 결국에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 성찰의 대상이 나한테도 가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한테도 가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가 있다는 거지. 성찰이 세상 사람들한테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수. 성위관 돌아들어 팔덕문을 바라본대. 일단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성위관이랑 팔덕문이 뭔지를 몰라. 뭔지 모르겠지?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화자가 뭘 하는지만 봐봐. 일단 화자는 여기를 돌아들고 얘를 바라보고 있어. 얘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바라보고 있을 때 뭘 느끼냐면 크나큰 길이 넓고 고다. 이 길이 굉장히 좋아. 근데 어찌 종일 행인이 오도 가도 안 하는 거냐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성위관이랑 팔덕문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보기에서 힌트를 줬잖아. 성위관이랑 팔덕문은 뭐라 그랬어? 유교적인 뭐 어떤 관련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유교 썸띵이니까 SMT는 썸띵 약자예요. 유교 썸띵이면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겠지. 그냥 좋은 걸 거야. 좋은 건데 좋은 걸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온대. 아무도 안 온대.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지. 왜 아무도 공부를 안 하냐 이거야. 왜 아무도 공부도 안 하고 왜 아무도 반성을 안 하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 아무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아무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그 뭐 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구인산 긴 소를 베어서 누가? 내가 뭔가를 잘라서 제세줄을 만들 거야. 배를 만들 거야. 그 배를 만드는 목적이 뭐야? 길 잃은 행인을 다 건네주려고 하는 게 포부이면서 목적이야. 근데 사공이 아까 화자 본인이라고 했잖아. 내가 못나다라는 거는 뭐야? 내가 못생겼다는 거야? 아니지. 내가 부족해서 강가에 버렸대. 뭐를? 배를 버렸다는 거지. 강가에 배를 버렸도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성인, 공자, 맹자 요 정도 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싹 다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정도 깜냥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공이 못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자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능력 부족에 대한 자각. 자, 그럼 35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1번이거든요. 값 주고 닦을 줄 아는 명경의 마음을 빗대어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군. 명경의 마음을 빗대어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겠죠. 세상 사람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맞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신 공부하실 때 나머지 부분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포인트만 볼게요. 자기 수양에 소홀한 안타까움. 안타까움이 제일 중요해요. 안타까움. 왜 제대로 공부 안 하지? 이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8가지 윤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지. 이렇게 좋고 이렇게 넓은 뭐 유교 그런 건데 왜 아무도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지? 그 다음에 외면받는 세태의 문제 제기. 사실 안타까움이랑 문제 제기 이게 가장 큰 주제의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 반성하고 있죠. 왜? 못났다 그랬잖아. 자기 능력 부족을 깨달았잖아. 자기 능력 부족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나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34번을 보는 거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나다 3가지의 공통점은 은근히 쉬워요. 그러니까 작품 2개의 공통점을 뽑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를 낼 때. 그러니까 너네가 찾을 때는 어렵겠지. 근데 가나다 3개의 공통점을 찾는 거는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귀찮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나에 해당이 안 되는 것만 지워도 되잖아. 가장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이거죠. 자연경관의 순차적 변화는 나의 주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얘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소망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일단 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 뭐 팔덕문 그거 가는 거 불가능한 거라고 했을 때 소망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공부했으면 좋겠다. 일단 세모. 그 다음에 2. 얘는 완전 나가 맞아요.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거 맞잖아. 거울이랑 또 그 명덕이랑 명경. 얘는 맞고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여 지향하는 가치. 얘도 세모. 그러면 1번, 2번, 4번 중에 정답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 관련된 걸 볼 건데 왜냐면 가랑 관련된 걸 볼 거면은 이제 38번을 보셔야 돼요. 38번. 근데 38번은 본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기보다는 얘는 보기만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보시면 가에서 된동어미는 대상에서 비롯하는 근심과 기쁨을 자신이 겪는 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말한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마음가짐이라는 거잖아. 타인이 뭐라고 한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에서 글쓴이는 근심과 기쁨은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에 달려있다는 거야? 자신한테 달려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얽매여서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해. 근데 여기까지만 끊었으면 아 그렇구나 할 텐데 그 뒤에 중요한 게 나오죠. 하지만 자신의 실상,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타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담긴 의미를 가려서 받아들이고 스스로 군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렇다면 이거의 가의 주제는 심플하죠? 가의 주제는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에서 따라서 보라는 거야. 그러면 다의 주제는 뭐야? 다의 주제는 타인의 시선에 완전 얽매이지 마세요 이거야? 그건 아니야. 분명히 얽매이는 게 지혜롭지 못한 거긴 하지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타인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타인의 평가에. 가의 주제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로 이렇게 심플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다의 주제는 어떤 거야? 타인의 평가를 일부 수용해야 된다는 거야.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게 주제야. 지금 우리가 근데 가도 안 읽었고 다도 안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보기의 맥락이랑 완전히 틀린 게 있어. 그게 4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실전에서 푸실 때 최대한 본문을 안 읽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제일 시간이
간략하게 되니까 다에서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면 근심하게 된다고 한 것에서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안 읽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판단 불가야. 판단 불가야.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쵸? 앞부분은 읽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얘들아, 읽어도 판단 불가능해. 왜냐면 사실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면 근심하게 된다라고 했겠지. 했으니까 얘를 따왔을 거 아니야. 작은 따옴표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이거의 전체 맥락을 판단하라는 내용일 텐데 그 전체 맥락을 판단하려면 다를 읽어야 돼. 근데 우린 지금 다를 안 읽고 보기랑 선지에서 뭐가 맥락이 맞지 않는지를 보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보기에서 주제를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주제를 다 파악을 했어요. 그게 뭐야? 타인의 평가를 일부 수용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는 것을 지혜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 이거랑 안 맞잖아. 이거랑 안 맞아. 그러면 100%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뭔가 불안해. 이렇게 풀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일단 얘를 째려보라고. 가는 판단 근거에서 제낄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3개 중에서 하나만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를 읽어보셔야 되겠죠. 일단 4번이 정답은 맞는데 그러면 실전에서는 4번에다가 별표를 치시고 다른 걸로 넘어가셔도 돼요. 자, 다른 걸로 넘어갔을 때 문맥을 고려하여 기역 미음에 대해 이해한 것을 보래. 그러면 기역 미음은 얘들아 기역 미음만 보셔도 되긴 하는데 언제나 이런 걸 보실 때는 풀마 1을 기억하셔야 돼요. 풀마 1이 뭐냐면 앞뒤 한 문장 정도는 같은 맥락에서 고려를 해야 돼. 그게 문맥이야. 그게 문맥. 기역과 미음만 보라는 게 아니라 기역과 미음 풀마 1 정도의 문장까지를 같이 보는 게 문맥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37번을 피고 계시고 화면은 기역에서 미음을 보세요. 자, 기역.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좋은 일 그뿐 그린 일도 그뿐이래. 그러면 37번에 1번 운명으로 여기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죠. 받아들이고 있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이팔 청춘 이내 마음 봄춘자로 붙여두고 꽃다운 이내 얼굴 꽃화자로 붙여둔대. 그러면서 술술 나는 여기까지만 봤을 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럼 앞뒤를 보라 그랬잖아. 이 행동이 어떠한 거에서 나온 거야? 청춘 과부가 댕동어미 말을 들어보니까 이리저리 붙여봤대. 근데 이 댕동어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봐. 근데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지금 몰라. 댕동어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옳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낮이나 숱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세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니은의 대사를 할 때 얘가 이 니은 대사를 하면서 슬퍼해, 좋아해. 슬퍼하는 거야?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마엔 봄춘자로 붙여두고 꽃다운 이내 꽃화자로 붙여두고 숱한 수심이 뭐야? 수심. 슬픈 거잖아. 그거는 새한테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아돈케어 하고 있잖아. 그래서 37번 정답이 2번인 거죠. 아쉬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쉬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쉬움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또 만약에 2번까지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면 5번까지 보시게 하겠지만 자신있게 2번을 체킹하고 그래도 또 불안하다고 하면은 38번의 보기에서도 확정 지을 수가 있어. 38번 보기에서의 댕동어미의 주제는 뭐야? 마음가짐이잖아. 마음가짐. 결국의 주제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내가 물리적으로 외부에 늙은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주제의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37번 정답 2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6번 A랑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여기서 A랑 B 보시면 A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앉아 울던 청춘 과부. 앉아 울던 청춘 과부를 얘기하고 B는 선문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얘들아 A만 읽어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A 보세요. 자, 앉아 울던 청춘 과부가 크게 활짝 깨달아서 옳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된동어미의 말을 듣고 뭔가를 깨달은 거야. 그럼 A만 봤을 때 정답으로 추려지는 거는 2번이랑 5번이에요. 보세요. 1번 보세요. 갈등? 일단 애초에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나오지 않았고요. 2번. 태도의 변화 완전 맞겠죠. 왜냐면 앉아 울던 청춘 과부라고 그랬어. 앉아 울던. 던이 뭐야? 과거 시제잖아. 그거 활용하고 있으니까 태도 변화가 있겠지. 있게 하겠지. 물론 우리가 앞에 부분을 제대로 읽지는 않았지만 아 있겠지 라고 넘겨도 돼요. 그 다음에 3번 우려 안 나타나죠. 설득 안 나타나요. 5번 기쁨 이거 맞네. 그러면 2번이랑 5번 중에서 정답을 확인하려면 B를 확인하면 되잖아. B만 확인하시면 돼요. B가 이거야. 선문자가 물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 그랬어? 이에 선문자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며 5번이네.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지금 내용 안 읽고 문제 푸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읽었을 때 34번을 보시면 정답은 2번으로 좁혀지겠죠.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4번 사물의 속성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여 이거는 다를 읽어보시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비되는 상황 가에서의 대비되는 상황은 뭐겠어요? 이거 이제 읽어보기는 해야 되는데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그뿐이요 그뿐이다. 호시절이 왔거들나 꽃빛이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두고 맑은 바람 씌워보자.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이 서럽고 놀아보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괜찮은데 새겨보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들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 걸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니 대비하고 있네. 전반적으로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이런 식으로 푸셔도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었고 다에서는 뭐 안 읽기 좀 아쉬우니까 뒷부분을 읽으면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얘를 이거야. 말하는 사람이 군자야. 진짜 군자야.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나한테 군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근데 말하는 사람이 소인이야. 근데 그 소인이 나한테 소인이라고 했어. 그것도 괜찮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소인이다? 그러니까 군자가 아니야. 군자가 아닌데 군자가 아닌 애가 나한테 군자라고 해. 그건 안 돼. 그럼 문제가 생겨.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군자야. 근데 얘가 나한테 소인이라고 해. 그것도 안 돼. 요거 두 개를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얘는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로 넘어갈게요. 42번 제목이 도깨비 잔치야. 도깨비 잔치의 성우 할아버지랑 동곡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인물이래. 그러면 높은 확률로 독립운동을 하셨었던 분들일 수 있겠죠. 이들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강직한 역사의식을 지니게 된 인물로 고고한 기품을 지녀. 그렇겠지. 친일파들한테 고고한 기품이란 단어를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김학모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아버지의 친일 이력이 얘 친일파네. 김학모는 친일파야. 그럼 돈이 많겠지? 친일파 아버지의 친일 이력이
교육감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윤주를 성호랑 결혼시키려고 해. 그러면 김학모의 자식이 윤주일 확률이 높겠지.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이 친일파야. 그래서 성호랑 결혼시키면 이게 희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 성호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지. 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될 거고 성호 아버지는 김학모의 환심을 얻어서 성호 아버지는 누구겠어? 독립운동가 후손일 거 아니야. 똑같이. 김학모, 얘가 돈이 많으니까 교육계에 출세하기 위해서 둘의 결혼을 서둘러. 아, 그러면 여기서 성호 아버지가 독립운동가 집안인데 친일파 집안이랑 결혼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대. 그럼 이거는 약간 좀 별로지 않아? 그치? 돈을 위해서. 성호는 할아버지의 역사의식에 공감을 해.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당사자인 애는. 그러면서 결혼을 반대하겠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이시니까. 할아버지 뜻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삶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윤주랑 결혼하려 해. 그래서 제목의 도깨비는 아예 대놓고 알려주지 않아? 이번 산모, 고등학교 2학년 산모 특징은 뭐냐면 주제를 다 알려줘. 도깨비가 뭐래?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역사의식이 결혼의 인물, 쓰레기란 얘기잖아. 걔네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풍자했대. 여기서 도깨비는 쓰레기야. 나쁜 애들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잔치를 벌인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앞부분 줄거리 너무 중요하지. 여기에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성호의 할아버지는 친일 인사 카네야마에 의해 큰아들을 잃었어. 성호의 할아버지는 얘네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렸어. 근데 카네야마의 아들이 김학모래. 그럼 지금 딱 적당하게 그 전개가 되잖아. 김학모네 집안이랑 성호네 할아버지 집안이랑 결혼이 가능하겠냐고. 저 상대방 집안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완전 오바죠. 근데 당연히 친일파니까 출세를 하겠지. 그의 딸 윤주와 성호의 약혼식 전날 할아버지가 성호의 집에 와서 약혼을 반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호 조부가 있고 성호 조부와 카네야마 집안이 갈등이 있었겠지. 카네야마 집안에 의해서 성호 할아버지의 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성호 그러니까 성호의 할아버지한테는 아들 1, 아들 2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아들 2의 아들이 성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호는 큰아버지를 죽인 집안이랑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아들 2가 이 카네야마의 아들은 김학모고. 근데 이 아들 2, 얘는 김학모가 돈이 많고 교육계에서 잘 나가니까 얘랑 성호랑 김학모의 자식 이름이 뭐야? 윤주잖아. 얘랑 결혼을 시켜서 출세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성호는 어떤 입장이야? 성호 할아버지를 이해하는 입장이잖아. 근데 나 같아도 이해한다. 이거 어떻게 결혼하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오바죠. 그래서 약혼식을 진행하려고 한다. 윤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호는 갈등을 해. 사랑하긴 해. 근데 결혼은 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저러고 계시는데 어떻게 있다는 거야? 반대하고 있다는 거야. 약혼식 올리러 가네 하고 외장치고 갈 판이야? 너 어머니만 집에 있으라고 하고 우리만 가자. 우리만 약혼식 가자.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세속적 가치만 중시하고 있는 거죠. 성호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아버지를 건너다 보았다. 그렇게 펄펄 뛰시는 할아버지를 속이겠다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험한 수모를 당하고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 김학모 씨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김학모, 미래의 장인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윤주의 아빠죠. 윤주 맞지? 윤주 맞죠? 김국장 김학모야. 김국장은 이번에 새 집을 마련한 잔치 겸 교육감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놓은 모양이야. 그래 놓고 식을 올리지 않으면 체면이 뭐가 되고 또 소문은 어떻게 나겠니? 하면서 이거는 뭐야? 거칠에만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속적 가치, 즉 뭐겠어? 물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만 지금 가치를 하고 있어서 얘네를 무조건 결혼을 무조건 성사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성호는 짐작이 가서 고개를 돌렸다. 내일 12시 그대로다. 일찍 와서 오신 손님들에게 인사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약혼을 그대로 거행하겠다라는 거지. 약혼을 거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버지는 앞에 있는 커피를 한 모금에 마시고 일어섰다. 성호는 뚝배기로 개 패듯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살아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는 뭐야? 지금 성호의 심리를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에는 윤주를 너무 사랑하기는 하지만 할아버지 생각 때문에 윤주랑 결혼을 강행할 수는 없어. 그건 좀 불효야. 그런데 김학모 씨는 그런 수모를 삼키고 식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카네야마 경부 아들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이겨내며 살아온 배짱과 집념이 바로 그것이었던가? 성호는 허탈한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3.1절 경축식장에서 쫓겨날 때도 여기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겸허하게 물러선 게 아니고 두고 보자고 도끼를 가다듬었을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카네야마 경부 아들 김학모의 내면 심리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이게 시점 문제가 되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진행되고 있어? 성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잖아. 성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추측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호 중심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이거는 초점 화자가 성호한테 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따가 할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그 시점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성호는 병원으로 가며 어째야 할지 얼른 작정이 서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속이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게 끔찍스러웠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처지는 뭐가 될 것인가 하면서 내적 갈등 너무 심하게 해. 왜냐면 지금 자기의 아빠는 결혼식을 하라 그러고 자기의 할아버지를 보면은 결혼식을 못할 것 같고 이러니까 오늘 무슨 일 없느냐? 이거는 뭐야? 너네 오늘 뭐 일정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일정 있니? 없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상을 물리고 나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얼결에 대답을 해놓고 혹시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다. 혹시 몰래 약혼식 가려는 거. 몰래 약혼식을 가려는 것. 아무 일도 없어?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다. 성호는 저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눈치를 챈 것이 아닐까 조마조마했다. 그럼 잘됐다. 오늘이 동공영감 탈상이다. 너희들은 초상 때도 못 껐으니 오늘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깜짝 놀라. 왜? 여기를 가면 약혼식을 못 가잖아. 성호를 돌아봤다. 사람이 사랑구실을 하려면 이런 인사부터 제대로 차려야 한다. 사람이 사랑구실을 하려면 이런 인사부터 제대로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할아버지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할아버지의 가치관. 그 양반은 너희들하고 친살붙이, 그러니까 피붙이나 다름없다는 거지. 자기 친구이긴 하지만 작년에도 그만한 일로 조문을 못 갔으니 말이 되니? 성호 아버지는 멍청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빤히 보고 있었다. 거기까지는 하룻길이 빠듯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갔다 오면 약혼식을 못 가요. 약혼식 걱정. 우리 동네 월촌 영감이 집에 내려올 때마다 여기 와서 쓸 일이 있거든 자기 아들 차로 이용하라고 하도 그랬어서 어쩌냐게 전화했더니 차를 보내준다고 했어. 그 차를 타고 가면 편하게 다녀올 것 같다. 성호 아버지는 보송보송 맺히고 있었다. 이게 이제 내면의 심리를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라면 일이 지금 그리고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있잖아. 왜? 아까 일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인데? 할아버지가 못마땅하는 돌아봤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거는 뭐겠어? 핑계가 얼른 잡히지 않는 것 같았다.
친구는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만나. 할아버지 말에는 가벼운 녹이, 화가 나 있고요.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신상 문제가 되나서 성호는 아버지 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고개를 손으로 붙잡듯 모른 척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또 더듬더듬 말을 꺼냈다. 아마 성호도 못이 할아버지가 발끈했다. 아니 약혼식 날 이 무슨 일이 그렇게 번거롭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약혼식임을 알고 있어. 이미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A랑 B에서 경적 소리랑 컴 소리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 이제 요즘 출제자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지. 성우의 내면 갈등 심리를 중심으로 보세요. 경적 소리가 울렸을 때는 요렇게 하겠지. 이게 A일 거야. 내면 심리가. 그리고 B까지 올라갔을 때 더 극적을 하다가 여기서 뚝 떨어지게 될 텐데 그 근거가 이제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경적 소리가 울렸다. 성호 너나 가자. 할아버지는 성호를 채근하면 이거는 갈등, 그러니까 성호의 심리예요. 그 외부적 갈등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호는 채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왜냐면 얘가 약혼 당사자잖아. 성호는 할아버지 위압에 못 이긴 척 앞장을 섰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이제 받아들인 거지. 대문 밖에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호야 나 좀 보자. 새파랗게 질린 어머니가 결사적인 표정으로 성호를 불렀다. 내외 표정은, 부부의 표정은 이미 그들이 할아버지 몰래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환하게, 티가 너무나 지금 할아버지가,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하실 분이면 얼마나 총명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겠어요. 그런 분을 속여? 말이 안 되지. 어머니가 성호를 한쪽으로 끌어 몰아 귓속말을 하려는 순간 컴 기침 소리죠. 이거 뭐야? 하지마. 성호 냅둬. 이 얘기인 거죠. 어머니가 찔끔했다. 성호는 그 컴 소리 이끌리듯 가서 결국에 차를 탔어. 그러고 나서의 심리를 보세요. 차가 떠났죠? 그러다가 가슴이 축 트이는 것 같았죠? 어두운 미로를 헤매다가 빠져나오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요렇게 심리가 하강하게 되는 거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지금.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등받이에 몸을 기댄 성호 눈앞에는 김길동이, 이길동이들이 형님 동생 하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잔치상 앞에 도깨비들처럼 모여들고 있을 광경이 어른거렸다. 그 요란스런 도깨비들 잔치판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을 자기 꼴을 상상해봤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호는 아까 복에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돈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깨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비판하고 있다는 거야. 성호는 세속적 가치에 매몰된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마치 어떻게 생각해?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을. 이게 아마 이 전체 소설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꼭두각시 노릇. 자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꼭두각시 노릇. 그 영상 위에 엉뚱한 영상이 하나 떠올랐다. 동곡 할아버지였다. 이육사의 청포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육사 청포도. 이육사 청포도의 나그네처럼 전설적인 분위기를 거느리고 갈매나무같이 고고하고 정갈한 동곡 할아버지였다. 이육사의 청포도랑 갈매나무 어디 나와?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나오는 갈매나무 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동곡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독립운동가를 하셨던 그 분이랑 이육사랑 백석의 이미지가 차르륵 연결이 되면서 성호는 울컥 몰려드는 감정에 옷깃을 여몄다. 그러니까 약간 다시 생각을 정리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돈 때문에 그 윤주랑 결혼하려고 약혼식에 갔다면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다. 이런 감정선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소설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39번 서술상의 특징. 일단 대화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3번.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상징적 배경, 긴장감. 뭐 긴장감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게 아니고요. 교차 안 나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술자 달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 그 다음 40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자, 미음은 아버지가 리을에 담긴 할아버지의 요구가 일의 중요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알리는 말이다. 자, 미음이 뭐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근데 이거 사실 핑계잖아요. 핑계면서 뭐예요? 거짓말이죠. 핑계면서 거짓말이에요. 리을에 담긴 할아버지의 요구가 일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걸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알리는 게 아니라 핑계고 거짓말이잖아. 그쵸? 네, 41. 이거 A와 B. 아까 똑같이 A와 B 있었죠? 그 앞뒤 문장만 보라고 하셨잖아. 내가 말했잖아. 봐봐. 경적 소리가 울려났다. 경적 소리가 울려났다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다음에 컴 소리를 통해서 그냥 바로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거죠. 대화를 중단시키고 이어지려는 말을 막는다. 그 소리가 딱딱 이 사건 전개 진행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음 42번. 봐봐. 내가 아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심리라고 했잖아. 심리. 갈등을 보는 게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한다. 그 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한다. 갈등이 아니라 성우의 심리를 중심으로 보시라고. 그러니까 얘의 심리가 이렇게 보셔야죠. 잘 보세요. 근데 질문은 되게 좋았어. 이 그래프대로 보면은 이거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생각해야 돼. 성호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수록 비례하는 건 뭐냐면 성우 부부의 긴장감은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얘네 엄마 아빠라 그래야 되나? 성우 부모는 긴장감이 올라갈 거예요. 왜? 약혼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면 심리만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 4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인데 이거 잘 보세요. 2번이랑 4번이 대비돼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4번은 절대 정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을 보시면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약혼식의 모습을 도깨비들 잔치판으로 표현한 것에서 그쵸? 비판하고 있잖아. 근데 2번을 보면은 김항모를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만 봐봐. 김항모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잖아. 김항모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 삶. 야, 친일파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겠지. 친일파들은. 그치? 뭐 알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아니지. 그러면 이거를 도깨비라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윤주랑 약혼식을 하러 갔겠죠. 그쵸? 그 다음 마지막 현대시 세트로 갈게요. 시 3개가 나오는데 얘네는 보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안 나와 있다라는 건 여러분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시는 보기를 줘요. 근데 얘네는 보기가 없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자, 가를 볼게요. 가도 솔직히 여러분 문학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 이건 그렇게 크게 뭐 나타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의 화자는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주제의식을 안 그런 게 어딨어요. 화자는 주제의식을 이끌어내겠죠. 당연히. 화자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 새로운 시선 혹은 삶의 가치 또는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한다. 안 그런 시가 어딨냐고. 모든 시가 다 이러지.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는데요. 감각적인 시어나 특정한 문장 형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인격을 부여하거나 한 문장을 다른 행에 걸치가기도 한대요. 감각적 시어, 감각적 표현이죠. 오감적 표현이고요. 의인법 쓸 거고요. 한 문장을 다른 행에 걸쳐요. 행간걸침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각각의 개념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43번 보세요. 1번. 나는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사용하여 대상의 의미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시각적 의미 대비를 그러니까 빠르게 체킹할 수는 없어. 얘는 좀 깊게 봐야 돼. 그러니까 제껴. 저는 이런 거 제껴요. 2번. 이런 건 빨리 볼 수 있잖아. 나가 명사형인지 아닌지 쓱 봐봐. 명사형으로 시작되는 거 없잖아. 없네? X. 3번. 다는 한 문장의 중간에서 행을 나눴어요. 이거 뭐예요? 행간걸침이죠. 행간걸침이죠. 근데 다 보세요. 행간걸침 너무 잘 보이죠. 여기 있잖아. 아니 산책만이 비밀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정답은 행간걸침 바로 들어가는 3번이 될 거고. 자, 44번 A랑 B에 대해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보시면 A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볼게요. 가장 최소한의 공기도 허용하지 않고 타협이라고는 아예 모르던 그대를 생각한대. 그러면 모든 시는 초반 부분이 촉발이에요. 모든 시는 초반 부분이 촉발이고 끝에 부분으로 갈수록 집약이 일어나거든요. 윗부분에서 밑으로 진행이 될수록.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조금만 읽으면 주제의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는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3, 40은 나와요. 가장 최소한의 공기도 허용하지 않고 타협이라고는 아예 모르던 그대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대를 생각한대. 누가? 내가. 화자가 여기 지금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진 않지만 화자가 그대를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대는 타협이라고는 아예 모르던 그대야. 그러면 지금 화자는 그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그는 빈틈도 없고 타협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세상을 다 내다볼 수 없는 우윳빛, 유리공 속의 불투명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봐봐. 불투명이 깊어갈수록이야. 그러면 이거는 시야가 흐려지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 세상을 깨끗하게 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여 흩어지지 않았대.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야? 우직한 사람이야. 빈틈도 없고 타협도 안 하고 우직해요. 몰라. 부딪혀 깨지면 깨어질까? 어때요? 결코 굽힘을 모른다던 어느 우국지사. 우국지사라는 단어 알고 계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라를 위해 충성하던 사람이란 뜻이야. 그 사람의 생애처럼 죽어서도 이 밤을 지키는 책상머리 위 허공에 높이 걸려 그의 정신은 빛난다. 그럼 뭐겠어요?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겠다. 누구 생각나? 264 교목이랑 주제가 비슷하죠. 264 교목도 그거잖아. 내가 아예 부러질지언정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다. 이게 교목 내용이거든요. 여린 몸집 하나로 무수히 오고 가는 협잡의 시대, 부정의 시대겠죠. 감당했고요. 골목에 서서 보낼 수 있는 만큼은 그의 눈빛을 보낸대. 그럼 그의 눈빛은 되게 총명하고 밝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럼 바로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직면한 현실을 감당하려는 태도 겠지. 그쵸? 그리고 봐봐. 3번 보세요. A가 내적 성숙을 지연시키는 거 아니고요. A가 소통 방해하는 거 아니고요. A가 자신의 한계를 수용한다라는 건 전체 주제가 아니잖아. 여기서의 주제는 이게 주제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제 아웃.
그럼 일단 1번이 정답이라는 걸 몰라도 3, 4, 5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B만 확인하시면 돼요. B. 그래서 여기 맞아 읽을게요. 강한 전압과 무절제한 공기를 만나는 일순 그의 몸을 끊어서까지 불굴의 아픔을 보여주고 지금 세상은 어둡고 별도 없지만 진공 속에서 홀로 반짝이던 그대를 생각한다. 제목이 필라멘트잖아. 필라멘트가 뭐예요? 전구. 전구는 뭐예요? 어두운 공간을 밝혀주는 도구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은 지금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존재라는 거야. 됐죠? 그럼 이곳에서는 아무도 걷질 않네. 그러면 봐봐. 이곳에서부터 냈다 박아버려. 그러면 작가는 그걸 원하는 거야. 독자가 자연스럽게 이곳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생각해야 돼. 실전에서도 풀 때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말을 되게 길게 하고 천천히 하고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어떤 곳에선 아무도 안 걸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아무도 안 걸으면 어떻게 할 건데? 뛰어다닐 거야? 기어다닐 거야? 아무도 안 걷고요. 나오네요. 달리거나 쓰러질 뿐이래. 그러면 이 얘기는 이곳이라고 하는 공간은 달리기만 허용되는 거야. 걷는 건 허용이 안 돼. 그러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주제가 좀 보이잖아요? 경쟁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속도가 느린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면 쓰러지는 거는 뭐겠어?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죽거나 살거나 이거야. 달리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 봤을 때 주제가 혹시 경쟁사회랑 관련된 건가? 라고 읽으면 퍼펙트죠. 그 뒷부분의 내용도 물론 뒷부분을 읽었을 때 경쟁사회가 아니었네? 이럴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주제를 좁혀놓고 들어가야지. 제목이 뭐야? 제목부터 안 봤네.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느림보 산책시. 솔직히 제목에서 주제를 파악하긴 좀 어렵고요. 읽어가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시는 산책을 싫어한대. 산책을 싫어요. 그리고 뭘 싫어해? 느슨한 걸 싫어해. 결국엔 산책을 싫어한다라기보다는 느슨한 걸 더 싫어할 거예요. 산책만이 두 눈과 귀를 열어준다는 비밀을 이 도시는 알고 있는 거야. 봐봐. 산책이 두 눈과 귀를 열어주는 거는 좋은 거 아니야? 그치? 좋은 건데 그거를 알고 있는데 싫어한대. 그럼 뭐야?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거잖아. 이 도시는. 진실을 은폐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진실을 왜 은폐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진실은 언제나 불편해요. 언제나 불편해. 그런 말이 있어. 알고 계시면 좀 편해요. 진실은 언제나 불편해요. 근데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데 왜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냐면 진실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한 바보보다는 불편하지만 똑똑한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쵸? 근데 여기서 도시 자체는 산책을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 은폐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 저 반짝이는 유토피아의 초대장들로 길 안팎에서 산책을 회방하는 것이죠. 유토피아의 초대장들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진실을 은폐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진실인지 생각을 해야겠지? 도시는 단 한 사람의 산책자도 인정하지 않고요. 느림보는 가장 큰 죄인이래요. 게으름을 피우거나 혼자 있으려 하다간 도시에게 당하고 말아요. 결국에 도시는 느림보랑 산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계속해서 은폐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산책의 거대한 묘지래요. 이 도시는 산책의 거대한 묘지. 산책을 은폐하니까. 그럼 결국에 이 도시는 현대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2학년 미래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떤 거랑 좀 주제가 비슷해요? 스노우맨 이랑 좀 주제가 비슷하죠? 자, 그럼 43번은 했고요. 44번은 B.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거다. 아니죠. 산책은 회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파헤치려는 쪽에 가깝겠지. 왜냐면 도시가 산책을 은폐시키니까, 싫어하니까. 회피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려는 데서 비롯한 거고. 45번은 주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5번이죠. 거대한 묘지로 표현했어. 근데 이거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다는 게 아니야. 과도한 경쟁이 문제가 된다는 거겠지. 과도한 경쟁 혹은 지나친 경쟁, 여유 없는 삶,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느린 거를 싫어한다라고 하겠죠. 됐어요? 그 이제 여기까지 산모 문학 부분은 끝내고요.